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작성된 300건이 넘는 문건이 나왔고 문건 내용 중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여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던 조홍천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그 공관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죠? 예, 몇 년 되긴 했지만. 그 옆에. 바로 옆입니까? 그 복도 건너서. 그렇게 얘기해봐야 저희가 그림이 안 그려지고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서 캐비넷을 옮기다가 무거워서 열어봤는데 거기서 네. 잭팟이 터졌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박근혜 정권 말기에 이제 파쇄기 뭐 열몇 대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밤낮으로 파쇄하고 있고 기록물들은 이관하고 나머지는 뭐 서버는 디가우징하고 그래서 철저히 다 털어버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특검이 예. 압수수색 그때 들어가려고 그럴 때 어떤 예. 사람들은 아니 다 치웠을 건데 들어가지고 뭘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없을 거다. 그거 예. 뭘라고 들어갔냐 그럴 때 저는 아니 낙고기 있다. 낙고기. 그거만 주워도 쏠찬다라고 했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어떻게 그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캐비넷만 다 열어봐도 네. 당연히 그 안에 문서들은 다 꺼내서 분쇄하면 될 텐데 그게 구조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어디 꼭꼭 숨겨져 있는 이렇게 여기 발견된 문건의 작성 시점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이라고 보도가 되고 대략 있어요. 1년 정도. 예. 예. 누군가 1년 정도 쓴 캐비넷인 거죠. 그러니까 예. 2015년 6월 이후에 예. 작성된 문건이 없었던 걸로 봐가지고는 2015년 6월까지만 누군가가 그 캐비넷을 사용을 했고 예. 그 이후에는 그 캐비넷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로 뒤집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보직이 변경됐거나 관뒀거나 뭐 자리가 이동됐거나.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건 쓰지 않는 캐비넷으로 돼가지고 그 사무실 내에서도 저 뒤쪽으로 좀 밀려났을 거고.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을 거고. 작년에 올해 그 청와대 그 정권 교체가 될 때 예. 치울 때도 그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책상, 자기 캐비넷만 신경 썼지. 남의 거니까. 자기 게 아니면 안 열어보겠죠, 청와대에서 당연히? 보통 지시가 자기 거는 다 깨끗이 해라. 그렇게 지시가 가니까요. 그렇죠. 남의 네. 것을 함부로 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쓰던, 그 사람이 쓰던 캐비넷 2015년 6월까지 그 사람이 하여튼 보직 변경이든 뭐 사직이든 어쨌든 그래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캐비넷.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예. 큽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일 크죠. 청와대 제일 커요? 예,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민정 1, 민정 2 두 개 비서관실이 쓰던 거를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민정비서관으로 퉁쳤거든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두 개가 합쳐졌고. 예. 근데 민정 1은 이제 민심팀으로 되고 민정 2는 사정팀으로 됐는데 예. 민심팀과 사정팀 사이에는 간율이 격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심팀, 사정팀 이렇게 각자 좀 한 비서관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정원을 다 안 채우고 작게 가느라고 반만 썼군요, 말하자면. 반만 썼죠. 격벽 안쪽. 그러니까 저 민심팀 쪽만 쓰고 사정팀은 저 비서관하고 좀 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까운 쪽만 쓰다가 최근에 인력이 보강되면서 다시 자리를 재배치하다가 이제 그 가구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굉장히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뒤져보면 뭐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라도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낙곡은 항상 있으니까. 그래요? 예. 뭔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 그때 압수수색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아무리 치워도 낙곡은 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큰 덩어리가 나왔어요. 몇 명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대략 합치면, 민정사정 합치면? 민정사정 합쳐서
한 50명 가까이? 50명이요? 예. 엄청 크네요. 제일 커요. 다른, 예를 들어서 경제수석실 이 정도 되면 얼마납니까? 경제수석실에 예를 들어 경제비서관, 중기비서관, 해양수산비서관, 이런 데는 비서관 하나, 선임 하나, 행정관 둘이, 또 행정요원 하나. 그렇게 한 4-5명. 야, 굉장히 큰 조직이네요. 민정수석실은. 예. 저희가 고담으로 컸고. 사정비서관이죠. 아니, 공직. 공직. 예. 기강비서관. 예. 한 50여 명 가까이 되는군요. 이게 그러면 한 50명. 예. 다른 부처의 10배, 다른 수석실의 몇 배는 되네요. 수석실이 아니고 비서관실, 개별 비서관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 밑에 비서관실이 4개가 있잖아요. 야. 그죠? 민정수석이 힘이 세군요. 그러니까 비추어보자면,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더 축소됐다고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네요. 많은 인원들을 다뤘네요. 일단 병사로 보면 엄청 많죠. 네, 그렇군요. 이게 인수인계, 그러니까 우병우, 최재경, 조대환 이렇게 급하게 민정수석이 짧은 기간에 3번이나 바꿨잖아요. 네. 그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이 해석도 가능하죠. 어차피 이 마지막에 다 확인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수석, 조대환 수석 예. 때죠. 예. 예. 최재경 수석이야 들어가다 나오면서 야, 지금껏까지 다 치워. 그렇게 얘기할 리도 없는 거고 필요도 그렇죠.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치운 사람은 조대환 수석인데. 네. 이제 우병우 수석은 자기하고 관련된 것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을 거고. 직접 관련된 것만 치웠을 혹은 또 자기 친한 직원들한테는 따로 얘기를 해줬을 거고. 자, 그럼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그 일부 공개된 그 문건을 보면 삼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삼성이 필요한 게 뭐냐 파악해봐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특정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 이게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까? 그건 경제수석실에서도 좀 하기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니죠. 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데 이미 그 잘 나가는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파악해 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청와대가? 그런 종류의 지시를 받거나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예.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예. 또 삼성이 법적 제도적으로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예. 애로사항이 많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건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문건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단정드리기가 참 못합니다.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문건은 좀 일반론이에요.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 경영권 승계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라. 이거는 삼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기보다는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삼성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파악하라는 거잖아요. 사기업에. 그건 좀 아니죠. 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이 아니라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의 과제 해결하는데 정부도 상당히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이제 삼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정부가 영향을 행사해서 해결해 줄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국민연금 예, 의결권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금산분리. 네. 법을 좀 만들어준다든가. 법제도 그런 거죠. 이것도 민정이 파악할 내용의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까? 그게 국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국익과. 예. 이게 삼성의 이익과만 관련이 있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좀 아니죠. 그건 아닌 것이고. 이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삼성이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고 아들에게 이 경영권을 넘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정부가 도와주고 그리고 정부도 얻을 게 있으면 얻고 근데 사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얻을 수 있으면 얻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세금을 많이 내게 해라 이런 동안. 어쨌거나 지난 탄핵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신 게 권력을 오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굳이 권력뿐만 아니고 기득권 집단들이 거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많이 붕괴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바꿔보자라고 했는 건데 뭐 이 정도로 가름할게요. 민정수석실을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 범위가 맞느냐. 그런데 이게 특정 기업을 위하는 거라면 업무 범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텐션이 뭐냐. 특정 예. 기업이라도 예. 인텐션이 뭐 하려고 알아보는 국가 거냐. 경제 국익. 예. 예. 뭐 그런 건 안 몰라도 또 이게 창조 경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결국은 말을 지원받고 최순실한테 돈을 지원받고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라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 뭐 우리 공장장 같은 분은 그렇게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색안경. 그래도 저 문건을 보지 않고 단정 짓는 거는 위험합니다. 네. 아니, 또 그런 정황은 있으나 이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건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된다, 직접. 예,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자필 메모에서 나왔다는 거고, 예. 자필 메모란 건 이제 필체란 게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 누가 작성했는지, 다른 워드 프로세스를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필체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런 일을 시켰을 때는 아무리 50명이라 하더라도 시킬 만한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죠? 에이스가 있죠. 에이스가 있죠. 예. 그리고 의원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알려줘. 하여튼, 이런 라인을 탔겠구나 하는 떠오르는 라인에 있는 예, 거죠. 그림은 그려집니다. 그러시군요. 예. 누군지 말할 수 없고. 안 알려줍니다.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예. 예. 검찰에는 알려주실 생각은 있으시고. 물어보면요. 물어보면. 방송을 들으시면 연락을 바로 주십시오. 이 사람이나 하는 짐작가는 그림이 있다. 뭐 딱 한 사람이라기보다. 예. 요쪽이겠구나 하는. 선발 투수도 1, 2, 3선발 원투펀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한 2, 3발까지 생각하십니까? 한 3. 3, 3발까지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겠죠. 이게 결국은 또 안종범 수석 수첩에 등장했던 메모하고 연결되는 메모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뭐 삼성 엘리엇, 예. 엘리엇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메모에 또는 뭐 금산분리에 대한 이야기, 뭐 은산분리에 대한 이야기, 승마에 대한 이야기 이런 메모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연결되거든요. 승마도 나옵니까 메모에? 그 안종범 수첩, 예, 안종범 수첩에는 승마는 이제 대가죠 결국은.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언론들은 영향을 줄 거라고. 우리 공장장 말씀대로 네. 그게 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네. 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네. 그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그게 서로 관계가 있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시기가 8월 초면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엄청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7월도 한 보름도 안 남았는데. 네. 그러면 대략 보름 사이에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이재용 부회장 8월 2일 날 예. 결심한다는 거는 재판부에 생각이 진 그런 건데 지금 변수가 생겼죠. 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만기는 8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대충 한 2주 전까지는 예. 결심하면 되니까 잘하시잖아요. 예. 그럼 8월 광복절 무렵까지만 결심하면 되니까 예. 꼭 뭐 8월 2일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예. 잘하시면서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덜 남았죠.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일종의 전문 증거라 작성자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자필 메모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필이기 때문에 필체가 있고 예. 또 대충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성이 특정 되니까 이제 범주가 있으니까 예. 몇 사람 그리고 불러서 또 그분들이 거의 다 공직자들이니까요. 현재 스코어. 예. 아하. 그러니까 뭐 부르면
오겠죠. 예, 불러서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는 얘기를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걸 왜 만들었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정에서 할 일이냐? 민정에서 왜 이런 걸 만들었냐? 그러면 너의 독창적인 생각이냐? 무슨 지시를 받았냐? 지시를 받았겠죠? 전 그렇게 추정이 되지요. 만약에 이게 민정에서 만든 거라면. 이런 내용을 민정이 스스로 알아서 작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이런 거 시켜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생각해 보세요. 민정에서 글쎄요. 이런 내용을 행정관이 갑자기 혼자 작성한다고. 갑자기 혼자 한다. 예. 그건 삼성에서 장학생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행정관이 혼자서 삼성 경영권을 기회로 활용해가지고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누가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그 작성자의 상급자. 작성자 상급자. 그러면 당시 민정수석. 그러니까 비서관일 수도 있고 수석일 수도 있고 실장일 수도 있고 혹은 비서실장일 수도 있고 혹은 3인방일 수도 있고 3인방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러니까 직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당시 청와대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3인방이 그 실무자한테 직접 지시는 하지 않지만 수석이나 비서관한테 특히 수석한테는 3인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지시라기보다는 뭐 협조겠죠. 말은 협조지만 예. 사실상 3인방이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닌데도 3인방이 그런 업무 협조란 이름으로 이런 요청을 하면 3인방의 힘을 청와대 내에서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VIP의 의중이 담긴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인방 입에서 나오면 예. 그래서 3인방도 가능하고 원래 직제상호는 비서실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직제상호는 그런데 실제 돌아가기로는 3인방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실수비 같은 데서 이게 이슈로 나왔는데 경제수석하고 고용복지수석이 주로 관련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민정도 좀 알아봐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 여러 다른 수석들이 있는데 대놓고 얘기하는 건 좀 할 내용은 아니죠.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럼 비서실장이나 3인방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있다. 경제수석이 요구했을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셋 중 하나입니까? 경제수석 아니면 비서실장 아니면 3인방. 경제수석이 그건 조금 상상이 안 갑니다. 잠깐 왜 상상이 안 가죠? 자기들이 하면 되지 뭘 이걸. 자기들이 하면 되죠. 그렇군요. 민정에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경제수석실이. 경제수석실이 민정에다 이런 거 요청하는 지시할 그런 위계가 아닙니까? 그다지? 위계라기보다는 그건 좀 생뚱맞죠. 만약에 그런 걸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뭐 그게 생뚱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요. 그럼 비서실장 아니면 3인방 이렇게 압축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뭐 수석한테 그게 입력이 돼가지고 갔거나. 예. 그렇군요. 이런 정도의 메모가 만들어졌으면 이 메모가 다시 공식 문서로 정리돼서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내용상으로 봐가지고는 다듬어서 가야죠. 이걸 이렇게 자필 메모로. 그렇게 보고를 안 했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기는 좀. 근데 청와대 시스템이 이런 공식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초안부터 최종본까지 다 남는다면서요. 버전별로. 쓰는 건 안 남고. 쓰는 건 빼고. 이게 이제 입력하기 시작하면. 입력하기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 초안을 어떤 식으로든 뭐 저장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남죠. 초안부터. 그러면 이제 버전별로. 작성 일시, 작성자, 제목. 계속 다 나눈다. 내용. 근데 지금은 그거를 추적할 수는 기가우징 해버렸다니까. 다 달려버렸으니까. 그렇다면 할 수가 없죠. 이 종이로 쏜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거죠?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의 위반 아니냐. 제가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주. 아니, 피고인한테 그런 걸 자꾸 물으면 어떡해요. 아니, 이건 이제 별도의 사안이니까 본인 게 아니라. 어쨌거나 뭐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죠? 조심스럽네요. 재판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이제 공개할 수 있다고 청와대가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슨 도장이 안 찍혔다고 하던데
도장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자꾸 기록물 가지고 물으실 거예요? 네. 대통령 기록물이 이제 세 가지로 갈리는데 일반, 비밀, 지정으로 갈리는데 네. 일반은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은 원래 공개가 원칙이에요. 원래요? 원래 원칙은 공개인데 다만 뭐 국가안보, 뭐 경제 상황에 위해를 가할 우려,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제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기록물은 거의 대부분 공개 프리한 거고 비밀 기록물은 그거 보고 중요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 대비 그렇게 분류를 한 거고요. 그 분류 도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근데 예. 비밀 기록물, 지정 기록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분류 작업을 해서 예. 그 분류 표시를 하고 대통령 기록관에다 이관을 해야지만이 그게 기록물이지. 예. 캐비넷에 남아있는 분류도 안 된 도장도 안 지킨 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는 없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 딴 거 물으세요. 피곤한데 자꾸. 우병우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 뭐 구속도 안 됐고, 사안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작죠? 네. 이, 지금 걸려있는 사안이 유죄가 된다 한들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등이 적절치 않고 그동안에 제가 계속 한 거는 어쨌거나 윤곽근 수사팀장 그때 처음 시작됐을 때 원칙은 가택하고 휴대폰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 휴대폰에. 그러면 이게 참 공색하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이렇게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청와대 내부를 들여볼 수 있었다면 다 나와요. 그때 압수수색했으면 다 나왔겠죠? 다 나오죠. 네. 예. 디가우징만 안 해도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예. 휴대폰을 해도 다 나오고. 다 나오고. 예.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려니까 공색하게 너 세월호 때 뭐 어쨌지 저쨌지 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예. 그 이후 예를 들어 탄핵 국면을 하고 나서는 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선을 그렇게 못했을까요? 실제로 검찰 내에 흔히 말하듯이 우병우 라인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나간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보직이요. 보직이요? 보직. 그 좋은 자리로 가는 거? 그렇죠. 잘 나가는 자리하고 잘 안 나가는 자리하고 못 나가는 자리는 뭐 누가 봐도 딱 아니까. 검찰 내에서 보면 딱 아는데. 예.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잘 나가는 자리에 자신하고 협조가 잘 되는 사람을 꽂아 줬다고 하는 정황들이 있습니까? 추정하는 사람들이? 그거야 뭐 다 합니까? 공유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잘 나가는 자리라는 게 민정수석하고 업무상 연관이 되는 자리들이니까. 그런 자리에 본인과 친한 사람들이 저기 저 지방 어디에 뭐 저 형사부장하고 있으면 민정수석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보단 이 서울 쪽 대검 법무부 뭐 중앙지검 특수부 뭐 이런 쪽에 그런 사람들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인사 라인에 채워진 사람들이 대략 10명선이 넘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법무장관 청문회 때 그동안에 사건이 이상하게 꼬인 것들 그거 지금 국정원 TF처럼 자초지종을 캐서 그거 도대체 누가 중간에 틀었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냐 그걸 밝히고 거기에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결과에 상응한 그런 상벌을 줘야지만이 검찰이 이게 제대로 쓸 거고.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뭐 30명이요? 아니요 그건 꽤 돼요. 예. 10명은 넘고 30명은 안 된다. 뭐 10명 넘는다. 예. 넘는다. 예. 20명도 넘는다? 딴 거 모르시죠. 그분들이 그냥 살아있다 아직도 근데. 꽤 살아있죠. 꽤요? 예. 네. 왜 최근에 몇 명 나가고 그랬잖아요. 아직 부족합니까? 거기는 이제 직급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고. 그 바로 밑에 급들은 아직 살아있다. 예, 꽤 살아있다. 조홍천 의원이었습니다. 하나의 방산비리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FX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죠.
FX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상으로 위성을 도입하기로 해놓고 무상인 것처럼 기만했다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님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굉장히 뭐랄까요, 이 외계처럼 들리거든요. 예, 위성을 유상으로 협상하고 무상인 것처럼 속였다.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확인됐다는 게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고 FX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 이제 우리나라에 주력기였던 F4, F5 그 전투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노후화되면서 그걸 대체해가지고 최첨단 기종으로 바꿔야 되는데 F15 SE, F15기가 이제 사실상 결정되는 듯 하다가 박근혜 정권 2013년 9월에 F35A로 기종이 변경돼서 확정이 됩니다. 네. 이때도 말들이 많았죠. 예. 예, 계속 언론 기사에 나왔고요. 이 F35 기종 변경으로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그러려면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잉사의 F15가 핵심 기술 이전에 필요하냐 아니면 로키드 마틴사의 F35기가 더 나으냐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네. 이 보잉사의 F15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핵심 기술 이전이 가능한데 네. F35로 기종 변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사실상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졌고 네. 이 F35 기종 변경이 되면서 그 협상 과정에서 소위 절충 교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핵심 기술 이전을 넘겨받는 무상으로 넘겨받는 그러한 계약 조건인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시 국방부에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처럼 포장했다가 그것이 사실상 유상으로 협상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이제 쓰던 전투기들을 노후해가지고 바꾸기로 한 게 벌써 2000년대 아닙니까? 오래전인데.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F15기 보잉사의 거를 일부 들여왔죠. 들여오고 네네. 나서 추가로 더 들여와야 되는데, 이때, 그니까, 차세대 전투기,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이죠. FX에 맞습니다. K를 붙여서. 우리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들여오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전을 해줘야 무기를 구입하겠다. 이게 조건을 걸었고. 그런데 이제 미국 보잉사의 F-15는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이 여의치 않은 F-35를 왜 선정했느냐. 이렇게 되면은 KFX에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크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미 크게 된 사안인데, 근데 최근에 확인한 것은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해봤더니 기술 이전 가지고 논란이 많으니까, 위성을 도입하는데 이게 마치 돈을 안 들이고 도입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핵심 기술 이전은 4대 핵심 기술과 그것을 포함한 한 20여 개 항목의 핵심 기술이 있고요. 별도로 그러한 핵심 기술 이전과 별도로 군사통신 위성을 지원하는 이것도 역시 절충교역에 무상으로 제공받는 군사통신 위성을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렸지만 실상은 유상으로 협상을 했다. 바로 요 점이 들통이 나가지고 현재 감사원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게 또 드러난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왜 기술 이전해준 데랑 안 했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었는데 바꿀 때도 보잉에서 로키드로 바꿀 때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 F-35의 기는요. 이미 박근혜 정부 국방부가 2013년 9월에 F-35로 바꾸기 이전에 이미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수출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기술 이전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마치 이전 받는 것처럼 했고, 그건 그때 이미 수 있는 것처럼 했고요. 그때 이미 밝혀졌고, 이번에 추가로 밝혀지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군사통신위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어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돈 주고 써야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마치 무상으로 돈 안 주고 공짜로 쓰는 것처럼 절충교육으로 확보한 것처럼 포장했다가 이번에 그것이 유상협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핵심 기술 이전도 안 되고, 그리고 군사위성도 돈을 주고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종으로 바꾼 이유가 의심스럽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로키드 마틴으로 바꾼 이유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김관진 안보실장과 최순실 씨가 연루된 거 아니냐는 보도도 꽤 나왔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보도도 있었죠. 그래서 김관진 전 실장이 미국에 있을 때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일종의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고, 최순실 씨가 로키드 마틴 사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혹시 이런 보도에서 조금 더 진척이 나간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시 상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소위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주재하는 회의인데요. 여기서 기종 변경을 결정을 합니다. 이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 이런 판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F-15에서 F-35로 바꾸는 과정이 탁월한 선택, 어떤 기종 변경의 우수성이나 우월성 때문이 아니고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다라는 그러한 얘기고요. 또 국방부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윗선의 어떤 관심사항이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의 뭐 유학 문제, 뭐 로키드 마틴사, 또 최순실의 뭐 소위 그 유명한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과의 어떤 연관설, 이런 얘기들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꽤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사실 이게 혹여라도 일부라도 연루됐다면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거 딱 F-35만 딱 쳐가지고 한 7조 4천억 되고요. 차세대 전투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한 18조 원이 넘는 그런 뭐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큰 사업인데 이렇게 기술 이전도 못 받으면서 왜 회사를 바꿨냐,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도 못 받는 데다가 유료로 써야 되는 것까지 있었으니까 바꿀 이유가 더욱 없어진 셈인데, 그런데 바꿨으니까 이상하다라고 이제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고요. 그것을 속였으니까 더 이상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현재 이제 감사원이 여러 현안 사업들에 대한 감사들을 속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그 면세점 특혜 의혹처럼 감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 FX 사업 감사도 감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이첩이 돼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방산비리 건이 지금까지 그 법정에 가 있는 다른 비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보다 규모 면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더 큰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압도적이고요. 예. 뭐 규모 자체가 뭐 작은 것이 몇 조니까 큰 거는 수십조. 로키드 마틴사가 우리 한국과 무기거래의 그 과정을 보면 불과 몇 천억대에서 수십조 원 늘어납니다. 한 15배가 박근혜 정부에서 확 뛰는데요. 지금 이 방산비리는 하나의 이적행위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어제 하셨죠. 방산비리라고 말해지는 그런 의혹이 있는 이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만들었죠, 우리나라를. 그 중에서도 로키드 마틴사입니다. 예, 그 대부분을 로키드 마틴이 차지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고, 방산비리는 사실 모든 정권에서 척결하겠다고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항상 얘기해왔고, 그리고 뭐 정권 초에는 한두 건씩 그런 게 나오기도 했다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척결이 안 될까요? 국방부 군 관계 이런 쪽에 이제 소위 이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여기에는 뭐 공식적인 로비스트들이 깔려 있죠. 미국 쪽은. 네네. 우리도 뭐 이제 암약하는 로비스트들이 꽤 많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어떤 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방위산업추진위원회 네. 이 구성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전문가의 객관적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는 듯한 생각도 듭니다. 군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로 꾸며진 세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부에서는 감사하기도 힘들고 이 나라에 마피아가 많죠. 네. 마피아가 그냥 암흑가에 갱단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마피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마피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이익 때문이니까 이익으로 뭉치고 마피아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다. 예. 그런 이 방산 관련해 방산 마피아도 어마어마하다. 그런 거군요. 네. 근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나선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방산비리 척결을 포장했다는 거죠. 우병우 민정수석, 네. 고전에 이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있을 때 김영한 민정수석이었는데요. 방산비리 합수단 대대적으로 이름 걸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약간 성동격서라는 느낌?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쪽을 치는 다 뭐 무죄가 났잖아요. 그다음에 황기철 총장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최윤희 총장 다 구속 기소했지만 다 무죄가 났습니다. 저는 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다른 라인이 해먹던 걸 쳐서 자기 라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나. 네, 엎어치나 맺치나 같은 말씀이네요. 예, 먹던 줄기를 바꾼 거죠. 야, 당신들이 먹던 걸 우리가 먹을 테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될 만큼 뭐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루어진 건 없었습니다. 방산비리 척결도.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연결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문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누가 남기고 간 게 아니라 정말 처리를 못하고 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거겠죠, 일단? 아닙니다. 규모상, 예.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이제는 뭐 국정상황실 또 안보실 문건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 느낌은 사실상 방치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탄핵의 과정에서 물론 경황이 없었겠습니다만 어쩌면 이것은 여러 가지 형사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과 관련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남기고 간 느낌도 규모가 이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 실수로 혹은 뭐 내 캐비닛이 아니어서 이런 수도 있지만 너무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삭제의 책임을 물을까봐 청와대의 구성은요. 네. 소위 정무직 그러니까 어떤 집권당의 코드와 일치하는 정무직 예. 출신의 청와대 측근이나 정치인들 있고요. 예. 또 부처에서 파견된 말 그대로 직업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의 과정을 1,600만 명 촛불 시민혁명, 시민들, 국민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냥 다 치우지 못한 것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느낌.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도 조사해 볼 만한 사안이에요.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누군가 일부러 발견되라고 남겼을 수 있다.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양의 그 문서들이 중요한 문서들이 방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서들이 실제로 이 국정농단 재판에 판사 출신으로 보시기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에 그 삼성 합병 관련된 자필 메모는 주체를 작성자를 파악을 해야지 증거 능력이 있는데요. 어제 발견된 것들은 전부 다
회의록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아니고요. 뭐 회의록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비서실장, 관계수석비서관, 관계관들의 그 어떤 회의의 내용과 주체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가 공문서입니다. 바로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바로 재판에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부 문서들은 바로 제출돼서 활용될 수 있다. 증거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곧 있어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4분 후에 회의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만 연결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은 언제 되십니까? 아이고, 왜 그러세요? 김어준 공무원장님이 제일 나쁜 분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이미 연결돼 있군요. 예. 최순실 해외 도피 재산 추적을 위해서 유럽을 방문 중인 우선 왜 안민석 의원님을 연결하죠? 안원구 전장님 얘기인데 안민석 의원님이 지금 잠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리텐슈테인 조세피난국이죠. 네네. 리텐슈테인을 방문한 안민석 의원입니다. 리텐슈타인입니다, 의원님. 슈테인이 아니고. 리텐슈테인.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문하셨군요. 굉장히 소국이죠. 지금 현재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헝가리에 와 있고요. 아, 헝가리요? 제가 리텐슈테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예. 여기서 이제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만났는데요. 리텐슈타인에 전 세계에 블랙머니가 아주 숨겨져 있는 유명한 조세 피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참 궁금했거든요. 조그만 왕국이죠. 예. 왜 그렇게 어떤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독재 국가라든지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의 그 돈을 또 그분 돈을 숨겨주고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 또 국세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관련한 금융 자료를 요청하면은 어떤 정부 당국 대 당국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방문해서 대표적으로 뭐 여러 번 방문하셨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주요하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 이제 기존에 쭉 해왔던 거죠. 제가 이번에 4번째 독일을 왔거든요. 이 최순실의 독일의 은닉재산을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최순실 은닉재산의 최초의 뿌리 출발점으로 추정되는 그 박정희 비자금의 존재 이것에 대한 단초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난 교포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어요. 작년에 최순실 씨가 한국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식당에 최순실 정유라 애기 그리고 보모 요렇게만 또 운전기사 요렇게만 밤 늦은 식당 문 닫을 시간에 와서 지금 스위스를 다녀오는 길인데 밥을 달라는 식사를 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다. 아마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보니까 스위스 은행을 다녀오는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된다. 그러한 이제 제보도 받았고요. 또 1976년도에 박정희 시대죠. 박정희 시대에 스위스의 외환은행 사무실이 개소됐다는 그런 이제 현지 교포은행가의 제보를 받아서 쭉 추적을 했는데 사실로 확인됐고요. 마침 이번에 스위스 쭈리히에서 외환은행 사무소가 있던 그 건물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외환은행 사무소 76년도에 개소됐던 이 사무실 위치가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 스위스 비밀 계좌가 있었다고 하는 유나이티드 뱅크, UBS, 예. 거기와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가까웠다. 76년에 왜 사무실을 이렇게 개설했을까? 이거 좀 확인돼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좀 이건 특별법 없이는 70년대 이런 사항을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네. 옆에 안항구 촌장님 계십니까? 옆방에 있습니다. 아니, 원래 저희가 안항구 촌장님과 통하게 됐는데, 안민석 의원님과. 아니, 우리가 지금 네. 2000km를 최순실 루트를 따라서 독일, 스위스, 리텐슈테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5개 나라 2000km를 지금 달려왔거든요. 차와 기차로. 그래서 공장장도 우리 격려를 해줘야지 이렇게 웃으면은 이건 뭐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해요. 예. 무너질 듯. 그렇게 하시죠. 예. 웃지 말고. 예. 웃지 마. 자, 의원님, 잠시 계시고요. 안항구 청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청장님하고 통화하려고 그랬는데, 안민석 의원님이 많은 시간을 뺏었습니다. 지금, 최순실 은닉 재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찾으신 게 있습니까? 또 추가적으로? 예, 지금, 몇 군데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근데, 요번에 이런 점은 이미 최순실 재산 일부가 예. 누수가 되고 있다는 정황을. 누수요? 예. 지금 우리가 현행 법상으로 범죄 수익으로 확정이 돼야 몰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최순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근데 현행법으로도 일단 확인되기 전에 예. 그런 정황이 있으면은 확정전 보존함이라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재산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누수, 예. 새지 않도록, 예. 예. 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일부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정황. 예를 들어서, 이미 밝혀진 그때 구매했던 호텔이나 이런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것 말고,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밝혀진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일부가 지금 팔렸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팔아서 현금화를 했나요? 재산들은 현금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한테 팔았죠? 그리고, 이 재산을 형성할 때 예. 저희들이 추적해오는 그 부분들을 조력했던 그 팀들의 일부 재산, 일부 회사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이건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중요한데 많이 등장했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가 다시 최순실 씨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해서 가져갔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체들은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세력들이죠. 그러면 최순실 씨가 도로 가져간 건 아닙니까? 이름만 바꿔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내용은 일단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최순실 재산이 정리되고 있는 와중인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안 국장님, 저희들이 받았던 제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독일에 있는 동포 여성분이요. 네. 이런 제보를 저희들에게 합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혹시 미리 잘 정리한다는 말씀하실 내용 아닌가요? 방송에 나오시려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아직 정리 안 된 채 터뜨리신 거 아닙니까? 예. 아니요, 재산 처분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받은 제보가 프랑크푸르트의 안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최순실에게 월급을 받고서 어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제보를 해서 그 안 여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 쭉 추적해서 이제 근무를 찾았는데 그 안 여사가 근무했다는 그 근무는 이미 다른 회사가 들어섰어요. 아마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계셨던 안 여사라고 하시는 분요. 이미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국내 한국에 계실 걸로 추정되는데요. 예. 안 여사님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최순실의 또 페이퍼 컴퍼니 한 부분을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송을 지금 스피커로 쓰시는 거군요. 지금 방금 제보자를 찾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다시 안한구 청장님께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프레이저 보고서에 등장했던 은행 근처에서 지난 시간에서 다뤘던 유경수 여사의 사촌 오빠가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스위스 은행 외환은행 지점 혼자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유럽 기업과 거래가 없던 70년대에 만들어졌다가 유럽 진출이 활발해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폐쇄한 의혹이 드는 지점 그 지점에 가보셨나요? 예, 그 위치를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신 5분 거리에 있다고 하는. 스위스 유니온뱅크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는데 거기서 한 5분 거리 정도 남짓한 거리에 있는데 그 건물들이 엄청난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과 같은 그런 비싼 곳이에요. 그 비싼 곳인데 이미 그 건물도 아마 83년도부터 이 보존해야 될 건물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곳에 그 비싼 곳에 스위스 사무소가 있었더라고요. 거래도 없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거래가 전혀 없는데 그만한 돈을 거기에 투입할 이유가 있었는지와 또 정작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있고 거래가 있으면 한데도 지금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주는 스위스의 은행원을 오래된 경력을 가진 은행원을 제가 만났는데 자기도 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돌아가시면 듣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오랜 시간 지금 자비로 지금 계속 추적하고 계신데 거기 유럽에서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후에 유럽에 갔더니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까 혹시? 총장님?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기 와서 놀란 게 호수공장 신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팬이라고 저를 대구 청장으로 알지 않고 천둥 번개로 알고 계세요. 저희가 하도 심심해서 말씀하실 때 천둥 번개로 효과음으로 넣었는데 그렇군요. 뉴스공장 팬들이 해외에 정말 많습니다. 저도 놀라운 안민석을 실감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구상 동포들은 뉴스공장을 통해서 세상을 읽는구나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아쉬운 게 독일 최순실 재산을 도왔던 조력자로 저희들이 추정되고 있지만은 양혜경 전 삼성 유럽 본부장 이분을 이번에도 역시 만나지를 못했어요. 여러 차례 만나려고 노력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못 만나셨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이제 오늘 밤 지새고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프랑크푸르트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양혜경 씨 그리고 양혜경 주위의 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저희들을 프랑크푸르트에 만나 주기를 집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회피하는 걸로 저희들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꼭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양혜경 전 사장님 꼭 좀 만나주시죠.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는데 피하는 자 범인입니다. 안한구 총장님 시간을 다 뺏으셨어요. 안민석 의원님이. 자, 두 분 고생하시고요. 언제 돌아오십니까? 여기 양혜경 사장 만날 때까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뉴스공장 고정 시간에는 두 분 다 돌아오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구 전 총장님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안민석 의원님이 시간을 다 뺏었습니다. 두 분만 나왔습니다.